사회가 발전이 되고 기후가 변화함에 따라서 재난이 단순하게 불난 줄만 알고서 갔더니 토화수가 노출이 돼서 하천이 또 오염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화재가 나서 이렇게 보니까 유독가스가 워낙 많이 분출이 돼서 또 건강이라든지 신체 위험을 느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한 가지의 재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복잡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합재난이라고 해서 별도로 우리들이 특별히 관리를 해서 이럴 때는 어떠한 재난들이 한꺼번에 날 것이다라는 부분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종환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거의 뭐 연말이 다가오고 네. 12월을 앞두면은 뭔가 마음이 설레기도 하는데 그런 네. 만큼 많은 일들이 있어서 사실 행정안전부 입장에서 굉장히 긴장이 되는 그런 시기일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연말이 반갑지 않습니다. 그렇죠. 연말이 입장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들뜨는 네네. 만큼 이제 실장님의 마음은 더 가라앉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그래서 이제 연말을 맞아서 저희가 좀 여러 가지들을 사회재난이라는 관점에서 네.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건 아마 오늘도 속보가 온 것 같은데 네. 이제 북한의 쓰레기 풍선 부양이 계속 네네. 이제 들어오고 있고 그런 속보를 받을 때마다 경각심을 갖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 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산불이 있었다면서요? 네네.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게 이슈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부분이고요. 바로 또 껐어요. 그러다 껐어요. 보니까 많이 안 나왔는데 네. 아마 이 부분이 아마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올해 그 쓰레기 풍선이 부양됐을 때는 습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나다가 그냥 꺼졌다는 거죠. 네. 사람이 금방 끌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내년도에 건조한 날씨, 저희들이 이제 특히 3월 달, 4월 달 어마어마하게 건조하거든요, 그때. 그때 뭐 산불 조심의 그렇죠. 달이잖아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는 그 쓰레기 풍선이요. 그 기폭 장치가 달려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네. 직접 못 본 사람들은 어떻게 돼서 산불이 나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떨어지면 되는데 떨어지면 그게 왜 어떻게 산불이랑 연결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오물풍선별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북한에서 이제 고도화되고 그러다가 타이머를 부착을 합니다. 타이머를 부착을 하면 일정 시점에서 이게 탁 터지게 되거든요. 네. 터지게 되면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 화약 같은 게 묻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불로 연결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뭐 낙엽 같은 거랑 이렇게 마찰되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올해 6건 벌써 났습니다. 6건 나가지고 내년도 3, 4월 달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그 대응을 지금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 떨어질 것이냐.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이머가 설정이 돼가지고 언제 어디에 떨어질지 몰라요. 근데 대부분 지금 추세를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전방 지역에 보통 서울이나 이런 데를 목표를 많이 있어서 거의 충청권 이북 지역에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지역적인 기본적으로 특성이. 서울이 타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떨어지는 곳이 뭐 산 지역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뭐 일반 도심 지역에도 떨어질 수 있겠죠. 네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체 면적의 70%가 산지이기 때문에 네. 확실히 70%는 산지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산불로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저희들이 대응할 때는 풍선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저희들이 군인으로부터 네. 아니 저 쓰레기 풍선이 부양되면 예. 통보를 받게 되고요. 군에서 통보가 네, 와요. 군에서 근데 정확한 위치는 찾기 힘들지만 그때는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 산불 감시 요원이라든지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국민들께서 신고를 해주신다든지 그래서 위치를 대략적으로 추적을 합니다. 그럼 그 어느 지역에 떨어졌다라는 부분을 인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인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빨리 가서 만약에 풍선이 떨어지게 되면 산불이 날 것이다라는 걸 가정을 하에서 빨리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여러 개가 이렇게 그렇습니다. 오니까 예. 또 대응이 더 어렵지 않을까요? 빨리 발견하고 빨리 가서 불 나면 끌 수 있도록 하는 체계. 네. 그래서 전방 지역에 저희들이 헬기도 더 많이 배치하고 또 감시원도 더 많이 배치하고. 그러면은 전략으로 나오고 일반 그냥 시민으로서는 네. 이런 산불로 더 악화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빨리 할까요? 알려주셔야 됩니다. 알려드려야 돼요. 빨리 알려드려야 119나 이렇게. 그렇습니다. 연락해서. 본인들이 끄시려고 하다가 잘못해서 산불이 크게 번지면 더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이제 저희 그 전문가들이 가서 끌 수 있게 소방이나 아니면 산불 감시원들이나 산불 진화대원들이 가서 끌 수 있게 네. 그리고 헬기가 또 바로 출동해서 좀 크게 번졌다 싶으면 헬기가 바로 가서 끄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되게 안타깝네요. 왜냐하면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공격 주체가 저쪽 북한이니까 그냥 막을 수 있는 당하지 않으려면 막는 방법밖에는 일단 없죠. 예방은 거의 없다고. 그렇죠. 예방은 됩니다. 불가능하고. 바로 대비 태세를 갖춰서 대응으로 바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북한의 오물 풍선, 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산불을 만약에라도 보셨다면은 바로바로 신고를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겨울이 또 되면은 뭐 선박 사고, 네. 그다음에 가축 전염병, 또 당연히 불, 네. 대형 화재가 반복되고 있고 특히 바로 이제 지난 8일에 제주에서 어선 침몰로 인한 그런 인명 피해가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관련 내용 뉴스 영상 보시고 네.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경대원이 수심 30여 미터까지 내려가자 커다란 그물 더미가 나타납니다. 침몰한 어선의 그물 주변으로 실종자 수색이 이뤄집니다. 사고는 오늘 새벽 4시 반쯤 제주 비양도 북서쪽 22km 해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등어잡이에 나선 부산 선적 129톤급 금성호가 전복된 뒤 침몰한 겁니다. 사고 선박에는 모두 2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15명이 구조됐는데 이 가운데 선원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선장을 비롯한 한국인 10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2명 등 나머지 12명이 실종됐습니다. 사고 당시 조리장 등 2명은 선내에, 나머지 승선원들은 갑판에서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사고 선박이 그물로 가둬둔 어획물을 운반선으로 옮기던 중 갑작스레 선체가 기울어져 뒤집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선박은 최근 실시된 선박 검사에선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이례적인 사고라며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에도 착수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보건력이 상실됐는가는 선원의 진술과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만 정확하게 인과관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해경은 사고 해역 수온이 22도로 실종자들이 24시간 정도 생존 가능하다고 보고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면입니다. 네, 안타까운 사고인데 이것도 이제 궁금한 게 네. 제가 아까 이제 서두에 질문을 여쭤보면서 겨울이 되면은 선박 사고, 네. 가축 전염병, 대형 화재 반복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화재는 이제 이해가 좀 잘 가는데 네. 보통 가축 전염병 같으면은 여름에 더 많이 날 것 같고 선박 사고는 뭐 때를 가리지 않을 것 네네. 같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게 또 겨울철 사고로 좀 이렇게 분류가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런 배경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지금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일단 선박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그 보통 우리가 추럭이라 그래가지고 그 고기가 많이 잡히는 때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아, 추럭이. 어민들이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나가시는 부분. 그다음에 뭐 10월달, 11월달 같은 경우 낚시어선, 낚시하러 네네. 또 많이 요즘에 붐이잖아요. 그렇겠죠. 그렇게 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또 그 날씨하고도 또 영향이 많이 미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그 해양 선박 사고가 굉장히 좀 위험한 시기입니다. 특별 대책 기간도 저희들이 그래서 설정을 해서 네. 하는 부분이 있고요. 화재는 또 이해가 가겠는데 그렇죠. 가축 전염병이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맞아요.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축 전염병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 돼지열병이라 그래서 그것도 있고요. 뭐 구제역도 있고요. 네. 근데 저희가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은 AI입니다. 조류독감. 아, AI. 조류독감이 철새 인공지능 때문에 아니고 조류독감.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조류독감, 에이비안 플루라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철새가 이제 우리나라에 올 때가 된단 말이죠. 겨울 때 와서 봄에 네. 가잖아요. 네네. 그 철새들에 의해서 그 병원균이 우리나라에 전염이 돼서 이제 그 조류독감이 발생이 되면 이게 이제 피해가 조류독감이 발생하면 이게 전염력이 워낙 높아서 뭐 계란이라든지 그다음에 닭이라든지 오리라든지 우리나라의 그 새 종류에 대한 그 어떤 뭐라 그럴까 고기 가금류. 종류에 네. 물가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조류독감이 왜 중요하냐면요. 조류독감은 인수공통 감염이에요. 아. 사람한테도 전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없어요. 근데 미국이라든지 해외 사례에 있어요. 앞으로 이게 이제 그 유전자 변형을 일으켜서 아마 다음에 팬데믹은 조류독감일 것이다라는
그러한 그 학자들의 얘기도 굉장히 코로나 많고. 다음은 주류 독감이다. 그렇습니다. AI. 그래서 이 부분에 특별히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겨울철에 이제 추러기와 관련한 선박 사고 그리고 뭐 불은 당연히 그렇고 AI를 비롯한 가축 전염병 덕분에 좀 알게 된 것 네네네. 같습니다. 겨울철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올 한 해 저희가 인명 피해가 좀 제일 컸던 그런 사회적 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 걸 보니까 화성의 아리셀 전지 공장 화재가 좀 안타깝게 인명 피해가 제일 많이 났었더라고요. 이런 그러니까 아리셀 같은 전지 공장 화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준비한 그런 대책이 있을까요?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만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아리셀은 이제 1차 전지라 그래서 충전이 다시 쓰는 게 아니고 한번 이렇게 그 건전지 비슷하게 해서 네, 하는 건데 군용용 배터리에 쓰이는 겁니다. 이제 무전기 같은 데 쓰는 건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관리에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보면 그거 위험한 거잖아. 그래서 저희들이 위험물질이라 그래서 별도로 관리하는 게 있어요. 근데 위험물질은 보면은 재료입니다. 재료. 뭐 나트륨이다 그러면 나트륨에 관련된 재료인데 리튬 전지는 리튬이 조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전지의 네네. 전체 부분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별도로 위험물로 관리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이제 취급 방법에 대해서 몰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 방법이 그 저희들이 특수 가연물이라 그래서 그 소방법상에 있거든. 특수 가연물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정을 하게 되면 네. 특별 대책을, 특별 관리를 받게 됩니다. 아. 뭐 적재를 어떻게 한다든지 일정 뭐 간격을 둔다든지 하는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지 공장 자체를 화재 안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네. 이 부분이 저희 소방관들이 가서 점검을 해서 강제성도 부과될 수가 있고요.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요즘 전기차 화재 맞아요. 많이 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끄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소화기가 없다고 특히 그러잖아요. 지하에서 지하 네네, 주차장에서 그런 부분에서. 나면 진짜 이게 시급한 것이 빨리 이게 금속 그 물질에 의한 화재에 대해서는 소화기가 빨리 구분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화기가 그냥 이렇게 가정용 이렇게 소화기로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보다도 소화 약제가 왜 필요하냐면 소방관들이 가서 또 하는 또 사용하는 또 그 소화 약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뿌리면은 금방 꺼져야 되는데 지금은 끄기가 상당히 좀 힘듭니다. 그래요. 그래서 특별 훈련도 실시를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이만 대형 수조도 뭐 준비해가지고 가서 걷다가 뭐 차를 빠뜨린다든지 네.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전기차 화재 같은 경우는 그 지금 다음 주 20일 날 저희 행정안전부 장관이 모시고 레디 코리아라는 또 대형 훈련을 또 준비를 하고 레디 있습니다. 코리아요. 레디 코리아. 그래서 전 부처가 다 참여해서 하는 훈련이 있고요. 그래서 국민들을 좀 안심도 시켜드리고 다양한 대책 그리고 교육 훈련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대책 방안으로 마련을 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어떤 소방관들이 쓰는 그런 그 소화용 약품이 지금은 네. 이제 듣지 않기 때문에 네네. 더 어려운 도전이 생기신 거네요. 네, 그 부분은 대통령님께서 특별히 또 그 부분 강조하셔서 저희들이 R&D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빨리 개발이 돼서 더 효율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 저희가 보다 보니까 정말 일을 많이 하고 계신데 특히 그러니까는 얼마 전이었던 것 같아요. 11월에 정부가 노후 아파트 화재 안전 대책도 발표를 했는데 사실 지나가다 보면 지금 뭐 재건축이 예상되는 노후 아파트들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참 위태로워 보일 때가 덜어 있거든요. 그런 데서 진짜 불이 안 나야 되는데 혹시라도 불이 날까 봐 보는 사람도 불안한데 네. 어떤 예방 방지 대책 있으세요? 노후 아파트는 참 그 숙제인데요. 저희들이 대책을 발표했지만 명쾌한 대책이라고는 솔직히 저희들이 그 자부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노후 아파트들이 그 관련 안전 규정을 준수토록 하려면 소급을 해야 되잖아요. 소급을 해야 되려면 어마어마한 또 경제적, 재정적 부담이 따르게 그러겠죠. 됩니다. 그 네. 주체들한테 그리고 입주자들한테. 그러다 보니 약간의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어서요. 저희들이 이원화된 정책으로 좀 갔는데 첫 번째는 정말 취약자들이 사는 아파트한테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마련을 했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결국은 교육훈련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이제 거주자들에 대한 그렇습니다. 교육이에요. 거주자들이 어떨 때에 저희들이 대피를 하고 어떨 때는 방안이 가만히 있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포스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붙이고 훈련을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아파트를 같은 거를 또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또 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파트를 살 때 어디에는 경량 칸막이가 설치돼 있고
어디 가보니까 소방안전시설이 스프링클러가 안 설치돼 있고 라는 부분을 아파트 살 때부터 공인중개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알려줘라. 알려주면은 여기는 화재가 준비가 안 돼 있네. 이런 데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네. 라는 것이 시장에서 만약에 먹혀들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아파트 시설에 대한 아파트 관리 그 주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어떤 간접적인 방법까지 다양하게 저희들이 발표를 했는데 네. 노후 아파트는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아무래도 가난하신 분들한테는 돈을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고칠 수 있게 하는 부분은 가장 좋죠. 근데 예산의 문제. 고친다는 게 어떤 그런 소방과 그렇죠. 관련된 그렇죠. 부분. 관련 부분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예산에 관련된 부분 또 이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요. 왜 그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특별히 지원해 주느냐. 형평성에 대한 부분의 또 문제. 논란이 있군요. 행정기관 중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근데 또 이웃의 사고가 화재가 나면은 그게 또 나한테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파 사고 대책도 짚어볼게요. 이태원 참사 2주기가 이제 얼마 전에 지났는데 이게 참사 이후에 정부 대책이 얼만큼 달라졌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 짚어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인파가 막 동시에 밀집되는 공간에서 어떤 행동 요령이랄까요? 그런 것도 좀 같이 알려주세요. 일단은 그 인파 사고가 지금 이태원 사고가 난 지가 좀 2년이 지났죠. 그 안에 정부가 한 부분을 일단 소개를 시켜드리면은요. 네. 다중운집 인파 사고라는 부분을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을 일단 시켰습니다. 이제 포함을 시켰다는 의미가 일단 여기에 재난법에 포함을 시키게 되면은 네. 주관기관이라는 것이 선정이 되고요. 주관기관이 선정이 되면 책임지고서 그거에 대한 예방 대비를 만들어야 됩니다. 매뉴얼도 만들어야 되고 어쨌든 각종 훈련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갖춰지기 때문에 체계화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난법의 한 유형에 다중운집 인파 사고가 재난 유형에 포함이 됐다. 사회재난 유형에. 또 하나는 그동안에 이태원 사고 같은 게 개최자 누가 축제를 여는지를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가 이제 각 그 술집별로 뭐 연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관례적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파가 많이 모일 것 같은 특정 기일에 어떤 그 행사 기간 동안에 여는 부분은 주최자가 없으면은 지자체장이 만들어라. 그래서 지자체한테 책임을 아예 부여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전산 장비, CCTV 같은 경우를 통해서 인파 관리 지원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그 뭐 CCTV나 이런 걸 통해서 피플 카운팅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몇몇 지나갈 때마다 카운팅을 해서 거기 대략 몇 명이 아마 있을 것이다라는 거를 지자체에서 했고 우리 행안부가 직접 한 거는 기지국 통해서 네네. 특정 지역의 기지국이 몇 명 정도 몇 제곱미터 안에 몰려 있더라. 그러면 제곱미터당 몇 명이라는 게 평균이 산정이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도 혼잡도를 표시를 해서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여기는 좀 비교적 혼잡하니까 좀 우회해서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축제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방 대책을 저희들이 마련을 해왔던 부분이고요. 그 지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네. 올해 혹시 아나운서님께서는 지금 앵커님께서는 저기 홍대라든지 할로윈데이 때 다녀오셨나요? 못 보셨죠? 일부러 바쁘셔서? 안 나갔죠. 거기 보시면은요 확실히 다릅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게 이렇게 저처럼 민방위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찰복이라든지 굉장히 많아요. 이제 많이 배치가 된 많이 거예요. 배치가 돼서 아까 그 자치단체장한테 책임을 이제 부여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이제 계획도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행사 당일 날에는 온갖 사람들이 다 뭐 자원봉사자들서부터 해서 뭐 의용소방대원서부터 해서 곳곳에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에 따라서 뭐 어떨 때는 그 홍대 같은 경우에는 그 인도에 사람들이 몰릴 것 같다 그러면 차도를 처음부터 아예 그냥 비워놔서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연말 연시 되면 특별대책 기간을 만들어서 저도 이제 가거든요. 네네. 저도 가서 총괄 관리를 해서 가고 네. 그래서 특별 관리를 한다. 그래서 지금 연말에 또 해돋이 해넘이 행사 크리스마스 이브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뭐 거의 제가 보니까 267곳을 저희들이 작년에 지정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 행정안전서부터 다 파견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대대적으로 나가서 인력이 부족하실 것 같아요. 뭐 근데 정말 좋은 것은 각종 재난안전 관련되는 그 봉사자님들이 많이 계시고 봉사자님들이 물론 중요하군요. 경찰, 소방서부터 해서 지자체 공무원서부터 해서 자기가 맡은 곳은 관리를 한다 그래서 비교적 지금은 굉장히
체계화돼 체계적으로. 있다. 네, 다행이네요. 체계화돼 있는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그래요. 우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성수동에 얼마 전에 거기가 이름이 갑자기 건물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성수동에 보면 일반 그 옛날 공장 같은 경우 개조를 있죠, 해서 많죠. 그걸 임대를 해줘가지고 이제 공연장이 되는 거예요. 아. 먹고 그다음에 막 춤도 추고 할 수 있는 예. 공연장이 나오는데 거기 특정 연예인이 딱 뜨게 되면은 인파가 갑자기 몰리게 됩니다. 근데 저번에 그 성수동 그쪽 보일러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쪽 특정 연예인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 DJ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1층에 있다가 거기 DJ가 나온다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 올라가다가 사고가 날 뻔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예측하지 네, 못했어요. 그렇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인파 관리 시스템 아니 안전 관리 그것을 계획을 만들면서 네. 국가 안전 시스템 개편하면서 소방하고 경찰하고 공동 대응을 저희가 의무화 시켰거든요. 우리 신고를 받으면 그때 동시에 나갔습니다. 네네. 가서 소방은 심폐소생술도 시키고요. 좀 다치신 분들 그다음에 경찰은 가서 안전 관리를 했고 정 안 되니까 그 해산을 시켰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네, 그 더 하지 마십시오라고 해산을 시켰는데 그리고 또 종종 이렇게 연예인들이 갑작스럽게 이제 딱 오시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팬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거기에 좀 사고의 위험성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서로 정보 공유를 해서 연예인들이 어느 지역에 나타날지에 대한 부분도 뭐 경호업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이제 그 정보 공유를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까지 저희 촘촘하게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진짜 그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오히려 네.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큰데 그럴 때 정말 되게 네. 뭐랄까 집중력도 요구되고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차분차분하게 대응을 해주시고 있다니 감사하고 네. 이제 올해도 그야말로 뭐 이제 거의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연말 연시는 크리스마스, 해넘이, 해맞이 행사 이걸로 이제 주요 명소의 인파들이 몰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럴 때 이런 거 좀 주의해 네. 주세요. 저희는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일단은 그 행정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공공요원들의 일단 질서를 잘 유지해달라는 그 부탁을 잘 따라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휘를 좀 잘 따라달라. 네, 거기에 좀 따라줬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그 김포 골드라인인가요? 거기 이렇게 제가 거기 점검을 나갔었는데 혼잡도를 거기다 표시를 해요. 그러면 아니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좀 더 이상 들어가지 말아주세요. 좀 이따 출퇴근 들어가야 거 돼요. 말씀하시는 네, 출퇴근할 거죠? 때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공공기관에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요청을 좀 하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또 안 그러신 분들이 또 계세요. 나 빨리 가야 된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혼란의 요인이 될 수가 있고 또 비교적 혼잡하다고 이미 정보를 뭐 재난문자라는 이런 걸 통해 알 수 있거든요. 진짜 혼잡하면 거기 안 가시면 됩니다. 좀 어렵더라도 좀 아예 이따가 가지 마라. 가신다든지 그러면 어떤 협조에 많이 좀 도움을 좀 주셨으면 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러면 큰 문제 없을 거라고. 근데 사실 현장에서는 또 막 각자 다 사정이 있으니까 네네네. 협조가 잘 안 되기도 되는 하죠. 경우도 있죠. 막 우기고 왜 막냐 네. 괜찮다 이렇게 하는 그런 거 보면 좀 마음이 어떠세요? 안타까우시겠어요? 안타깝긴 하죠. 안타깝긴 한데 저희들이 어쨌든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조금 그런 지휘나 주의를 따라달라라는 말씀이 네네.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이거 언급 잠시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행안부가 재난안전관리의 총괄 부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난 유형별로 또 이렇게 재난관리 주관 기관 이거를 전면 개선했다 이런 발표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정책 내용들을 좀 짚어주세요. 그 전에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재난관리 주관기관이라는 게 뭐냐.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이면은 사회재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행안부가 직접 나서서 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재난이라는 것을 보면 재난의 유형을 보면은 그 권한을 갖고 있는 법상의 권한, 의무를 갖고 있는 각 중앙 부처가 있고요. 지자체장이 있고요. 그래서 미리 예방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권한 있는 데가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해당 부처가 재난관리 주관기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력 그러면 이제 원안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또 주관기관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산불이다 그러면 산림청이라는 게 있고 선박사고 그러면 해수부 이렇게 다 주관기관이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그 그동안에 생각했던 부분만 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인파사고처럼 사각지대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꼼꼼하게 주간기간을 선정을 해서 훈련도 좀 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뉴얼을 더 정확하게 또 해야 됩니다. 그 매뉴얼이 그 각 부처별로 어떻게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라는 부분들이 촘촘하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매뉴얼을 스스로 마련토록 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걸 얼마나 예방 대비에 체계화를 시킬 것이냐라는 부분이 재난관리 주간기간을 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중앙사고수습본부라 그래서 벌써 딱 그 중수본을 설치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러한 그 일련화의 과정이 모두 재난관리 주간기관이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행정안전부는 평상시 때에 저희들의 역할은 뭐냐면 주간기관이 해야 되는 부분에 구멍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지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대형 재난이 났을 때 행정안전부가 나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부라는 부분이 있어서 체계가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간기관을 27정을 넣었고 그다음에 저 행정정보 시스템 올해 또 뭐가 좀 정부 십사가 안 된다 그런 게 한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것도 재난에 또 빠져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재난에 집어넣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 행정안전부의 총괄조정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많이 도움을 받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재난안전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환경이 조금 변화가 있어서 재난이 보면은 좀 더 복잡해지고 또 범위도 규모도 커지고 그런 거를 정부도 감지를 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그 사회가 발전이 되고 기후가 변화함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신종 재난들도 많이 생기고요. 그 재난이 단순하게 불난 줄만 알고서 갔더니 문제는 올해 무슨 일이 생겼냐면 화성에 사고가 났어요. 화성에? 열심히 이제 불을 껐죠, 소방대원들이. 근데 그 소화수가 노출이 돼서 하천이 또 오염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하천은 환경부가 담당을 해야 되는 거고 불 끄는 거는 이제 소방에서 하는 부분이고 또 어떨 때 이렇게 보면은 화재가 나서 이렇게 보니까 유독가스가 워낙 많이 분출이 돼서 이걸 옆에 있는 아파트에 계신 주민들이 그걸 냄새를 맡으면은 또 건강이라든지 신체 위험을 느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한 가지의 재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복잡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그 아까 주간기관이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맡겨놓으면은 남의 거라면 우린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합재난이라고 해서 별도로 우리들이 특별히 관리를 해서 이럴 때는 어떠한 재난들이 한꺼번에 날 것이다라는 부분을 개념 정립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학문적으로 있는데 그래서 저 부분은 좀 약간 숙제인데 법제화 시킬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이 부분을 대응을 하는 방법을 한번 고려를 해야 된다. 복잡 다변화되는 시에 맞출 필요가 있다. 그렇게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 연구를 이어가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재난이 나면 어쨌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현장 중심으로 대응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면에서는 정부는 또 어떤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요. 이제 그 각 기관의 역할들을 자기가 맡은 바를 충실히 해야 되는데 저희 행정안전부 입장에서는 각 부처 간의 역할들을 조정해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빨리 이런 부분에 가서 요 역할을 하고 저 역할을 하고 신속하게. 아까 우리랑 관계없는 부처가 있다라고 했는데 아니다. 니네들도 구성을 해서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된다. 아니면은 국방부도 옆에서 군 도움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총괄 컨트롤 타워를 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일 각 부처의 역할들을 딱딱 집어줘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아까 그 중앙사고수습본부라 그래서 중수본이라는 부분이 구성이 돼서 대응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요번 같은 경우도 바다 사고 났잖아요. 지금 제주도에. 근데 이제 해수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수부에서 너무 거기에다가 집중을 하다 보면 옆에 협조부처라든지 이런 부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행정안전부가 대책지원본부를 또 옆에서 지원해주는 역할도 해야 되겠고요. 또 이제 지금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안전부는 교육도 좀 시키고요. 그다음에 그 지자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한 부분도 컨설팅도 점점 확대해 나가서 대응 대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컨설팅 단이라는 게 있네요. 보니까 권역별 교육이라고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저게 컨설팅 단이. 컨설팅 단은 이제 전문가들 아니면 퇴직 공무원들 같이 아니면 현직 공무원들까지 같이 해서
저희들이 일단 얘기를 다 들어보고 나서 어떤 부분이 취약하다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뭐랄까 풀뿌리 민주주의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풀뿌리. 근데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좀 아무래도 인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다 보니까 어쨌든 많은 부분을 확대하는 것이 저희들의 어쨌든 네, 발전 촘촘하게. 방향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 보니까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라는 게 또 출범이 됐더라고요. 이게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일단은 재난이 나게 되면 이 부분이 원인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약간 좀 딜레마가 있었어요. 원인 조사를 한다 그러면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거는 안 하냐. 그렇죠. 이렇게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여러 부분을 판단을 했더니 이게 민주성에 대한 부분이 객관성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같이 포함해서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뭐 어떤 부분을 조사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선정을 하고 이 민간 전문가들이 직접 같이 조사를 해요. 네.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신뢰성도 높고 객관성도 굉장히 공정하다. 그리고 전문성도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가더라. 그리고 그런 부분을 올해 이제 2군데를 했는데요. 작년에 이제 그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가 발생이 됐잖아요. 산사태는 자연재난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사회재난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적절히 조사를 해서 산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고 하는 부분하고 또 올해 1월에 강원 평창에 LPG 가스 누출 사고가 있어서 큰 사고가 날 뻔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아주 독특한 부분이라 직접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금 그 조금 아까 선박 사고 나왔잖아요. 선박 사고에 관련된 부분도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 연초부터 저희들이 연구를 해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발표를 좀 해야 되는데 또 이게 또 제주도 사건이 또 나서 그거랑 또 같이 또 매칭을 시켜서 재발 방지 대책이 나와야 돼서 조금 이제 딜레이 되고 있는데 같이 그것도 조금 있다가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하실 일이 많네요. 아, 그래도 정말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나하나 해주셔서 네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인데 국민 여러분들께 좀 부탁을 하시고 싶으신 어떤 사회 재난 총괄하는 실장님으로서 그런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주세요. 일단 정부 측에다가는 정보를 많이 신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근데 이제 재난이 나면 정부가 아무리 준비를 한다고 해도 결국 최고의 방어 저지선. 방어 전략은 이제 국민 개개인에 대한 마음 자세 교육 훈련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각종 행동 요령은 여기 KBS 그 라이프에 지금 재난방송 119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각종 아마 교육 자료가 나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자주 보시고 그 행동 요령을 습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사이트가 있는데요. 국민 재난안전 포털 같은 데 들어가면은 각종 행동 요령들이 다 있고요. 그다음에 앱은 안전지름돌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아니면 학교에서 하는 그 교육을 체득을 하고 각종 사업장에서 하는 교육 그리고 민방위 훈련 때 하는 교육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몸을 체화해야 된다. 자주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적극적인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뭐 위험한 것이 보인다 그러면 빨리 공공기관에 알려주셔야 됩니다. 안전신문고 앱이라고 있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신고를 해주시면 안전신문고 앱. 네, 안전신문고 그런 걸 통해서 좀 참여를 해주신다면 우리나라 안전의 발전에 아마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이 참 와닿네요. 결국은 정부, 뭐 소방, 경찰이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지켜야 되는 거는 나 자신이니까 네, 나를 지키는 차원에서도 내가 마지막 방어선이다라는 생각으로 네, 실장님 말씀에 따라서 또 저희 방송도 많이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연말 앞두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